거기 가면 IY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 거기 가면 IYS가 80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나가자 세계로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 시민의 기치 아래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오늘은 41번째 나라로 백공의 나라,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러시아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170배가 넘는 면적입니다. 인구는 약 1억 5천만 명이고 국민소득은 12,500불 정도입니다. 먼저 러시아의 지도와 국기 그리고 국장을 한번 보시죠. 러시아 연방은 유라시아 북부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국가입니다. 동쪽은 태평양, 서쪽은 노르웨이, 북쪽은 북극해와 접해 있죠. 국도는 지형에 3대 구역으로 구분되는데요. 서부의 동유럽 평원, 동부의 시베리아 평원, 그리고 예니세강 동쪽의 산악지대이죠. 민족은 대다수가 슬라브계 민족이고요. 수도는 모스크바입니다. 전신인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이 1991년에 해체된 후 친서방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러시아 정교회가 다수이고 카톨릭교, 개신교, 이슬람교도 있습니다. 국기의 백색은 고상과 성실, 청색은 정직과 순수, 적색은 용기와 사랑을 의미하며 국장의 적색의 방패 위에 머리 2개 달린 황색 독수리가 있고 중앙의 방패는 성 조지아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 책 시로 누나는 세계 여행에서 러시아 시 한 편 소개합니다. 백곰의 나라 러시아여, 동서 길이가 지구의 절반, 국내 시간차만도 11시간, 넓구나 러시아야, 두 대륙을 품었네. 우랄산맥 유라시아 가르고, 길고도 풍요롭다 초승달 바이카로, 볼가강 말리 흘러 카스피해로 흐르네. 이반사세 카자난국 물리쳤네. 붉은 광장 바실리 성당, 지금은 여인들의 휴식처 되었네. 러시아는 위대하다 표트르 대저, 상트페테르부르크 여름궁전 겨울궁전, 시방 박물관 되어 만인의 궁전되네. 춥구나 동토의 땅 시베리아여, 소냐에 이끌려 라스콜니코프 어디 가나. 나라 찾는 닥터집하고 어디에서 헤매나. 드넓은 시베리아 눈보라 진다. 페레스트로이카 개혁개방 동구가 자유 찾네. 세계질서 새로 짰네. 쌍두 독수리 왕관이 세계, 입법 사법 행정 나라와 국민을 지켜라. 펼쳐진 이 공간에서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펼치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러시아는 동슬라브계 문화를 바탕으로 하죠. 동유럽의 원주민들인 동슬라브인들, 즉 러시아인, 벨라루스인, 우크라이나인들은 고대부터 중앙아시아에서 넘어온 트루크 민족들에게 정복당해서 트루크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5세기부터 10세기까지 동슬라브족 지배에 의한 트루크와의 영향으로 동슬라브족 문화는 서유럽 문화와는 달랐습니다. 루스인들은 발달된 항해술로 강을 타고 흑해로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번영한 동로마 제국과 교역에 나섰고 이후 러시아인, 벨라루스인, 우크라이나로 원형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중세 국가 수도는 키예프였죠. 요새 우크라이나의 수도입니다. 몽골이 물러난 이후 모스크바 대공국은 15세기 후반 2반 3세 때
차르를 자칭하면서 루스 차르국으로 불렸지요. 17세기 초에는 로마노프 왕조 후 러시아 제국으로 발전하였고요. 러시아 제국은 표토르 1세 때 국가 체제를 크게 정비했죠. 17세기에는 시베리아를 차지했고 19세기에는 카프카스를 합병하여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광대한 영토를 갖은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또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남하 정책을 추진하여 오스만 제국 등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일으켰고요. 영국과 크게 대립하였죠. 극동에서는 연해주를 청로로부터 획득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를 얻고 시베리아 철도를 건설했죠. 한편 1867년에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고 1904년에는 일본과 전쟁에서 패했죠.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7년 3월에 일어난 러시아 2월 혁명으로 러시아 제국은 무너지고 블라디미르 레닌이 지도하는 이른바 10월 혁명으로 권력은 노동자, 농민, 인민의 소비에트, 평의회라는 뜻이죠. 소비에트라면 평의회라는 뜻입니다. 소비에트에 있음을 선언하고 소비에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1941년 6월 22일 나치 독일의 침략으로 시작된 독소전쟁으로 소련은 전쟁 초기에 큰 위기를 맞이했으나 미국, 영국 연합군의 지원으로 반격에 나선 소련은 중앙유럽과 독일 동부지역 만주와 한반도 북부까지 진격하여 제2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 그 일원이 되었고 유엔의 창설된 유엔의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이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소련은 미국과 냉전을 펼쳤지만 1970년부터 경제가 침체되었지요. 드디어 1985년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대적으로 신사고 노선이라는 과감한 외교정책을 실시해서 냉전체제를 종결시켰고 1986년 2월 개혁과 개방정책이죠. 개혁개방정책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노선을 선언하고 공산주 체제 개혁을 시도하였죠. 드디어 1990년 2월 대통령제를 도입하여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1991년 7월 공산당 중앙위는 스탈린주의를 공식적으로 포기하였고 1991년 12월 25일 고르바초프가 소련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소련은 붕괴되었죠. 소련의 붕괴로 독립한 국가들은 CIS 독립국가를 탄생시켰고 러시아는 소련이 가지고 있던 국제적인 모든 권리를 승계하고 유엔의 상임이사국도 승계했죠. 정보국장이던 블라디미르 푸틴이 1999년에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옐친 대통령에 의해 총리로 지명되었죠. 그해 12월 31일 엘친의 하야로 그 푸틴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었고 이듬해 3월에 러시아 연방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요. 푸틴은 경제적으로는 서방식 자본주의를 구사하였으나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으로는 구소련의 방식을 일부 운영하고 있죠. 재선 이후 3선 불가에 따라서 도전하지 않고 2008년 3월 선거에서 메르베데프가 러시아의 새 대통령이 되도록 하고 자신은 총리직을 맡아 바쿠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죠. 2012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나와 3선에 성공하여 푸틴은 다시 대통령을 맡게 되었죠. 2013년 겨울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위기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정권이 붕괴하자 2014년 3월 주민투표를 통해 우크라이나부터 크림반도가 크림공화국으로 선언했죠. 그러자 푸틴은 그 크림공화국을 무력으로 합병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크림 합병을 아직도 인정치 않고 있죠. 2018년 3월 4선에 성공한 푸틴은 제6대 대통령으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강명구 유라시아 횡단 평화 마라톤 8,000km, 이 말이죠. 8,000km 주파를 축하하는 우즈벡 타시켄트 평화 대동제를 강명구와 저는 잘 마치고, 저는 2018년 4월 21일에 밤 비행기로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타시켄트 빡빡한 쪽으로 몸이 피곤한 저는 공항 파스를 탈까 택시를 탈까 생각하며 입국장을 나오는데, 영어를 잘하는 어떤 사람이 택시로 저를 호객했지요. 그래서 저는 빨리 가서 쉬고 싶어서 그의 차를 타고 호텔로 향했죠. 호텔비를 저는 20, 30불을 세상했는데 기사는 110달러를 요구했죠. 승강이 끝에 60달러를 주고 겨우 내렸으나 기분이 찜찔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호텔 조식을 끝내고 그 유명한 겨울궁전 에미타르트 궁전에 가기 위해 박물관을 가기 위해 호텔 직원에게 교통편을 물어보니 택시비가 비싸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항까지는 20불, 겨울궁전까지는 10불 정도랍니다. 그러나 겨울궁전까지 가는 120원 시내버스가 호텔 바로 앞에 50m 위치한 정류장이 있다고 알려졌죠. 의당 택시를 타고 가야 했으나 어제 택시 바가지를 당했기 때문에 버스를 타려고 호텔 문을 막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122번 버스가 저를 지나 그 정류장으로 향했죠. 저는 그 버스를 탈 생각으로 전속력으로 정류장으로 향해 돌진했죠. 아마 우사인 볼트가 베이징 올림픽 때 100m 결승전 그 속도보다도 분명 빨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30몇 점 달리다가 앞불싸 저는 몸의 균형을 크게 잃고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버스는 떠나고 저는 일어서지를 못했죠.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일어나 소지품을 수습하고요. 호텔 로비로 겨우 돌아가 한두 시간쯤 쉬었죠. 그리고 아픈 가슴을 건디며 타박사랑이 생각하고 택시를 타고 네바 강변에 있는 그 겨울궁전으로 갔습니다. 겨울궁전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내에 있는 궁전으로 제정 러시아 군주 겨울을 위해 18세기 중반에 지었죠. 로코코 양식을 표방한 궁전은 연두빛의 색조입니다. 예카테리나 1세가 첫 번째 주인이었죠. 러시아의 2월 혁명 이후 겨울궁전은 러시아 임시정부 청사로도 쓰였습니다. 볼셰비키 정권이 겨울궁전의 급습은 내년의 10월 혁명의 발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세계 3대 박물 가운데 하나라는 명성에 걸맞게 전 세계 예술품을 골고루 소장한 에르미타즈는 바로 바로크 스타일의 기품이 있는 궁전으로 제정 러시아 황제의 거처였던 겨울궁전과 4개의 건물이 통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궁전은 원래 이처럼 방대하지는 않았는데 표트르 대제의 딸 예카테리나 1세가 오늘날의 거대한 궁전으로 건설했죠. 러시아는 이때 문화의 황금기를 맞았죠. 그때는 그녀는 예카테리나 여제는 실내 정원에 있는 시계의 방에서 손님 만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겨울궁전을 프랑스어로 에르미타즈, 은둔지 인적이 없는 방이란 말이죠. 에르미타즈라고 즐겨 불렀고, 그래서 지금도 이 박물관을 에르미타즈라고 부릅니다. 저는 가슴의 통증을 참으며 미술관 종료 때까지 소장품들을 관람한 후에 호텔로 돌아오며 시가지를 이삭성당 등을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가슴 통증이 계속되었으나 나아지겠지 그렇게 기대하며 상테르부르크 외곽에 있는 핀란드만에 있는 여름궁전으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여름궁전에 동착하여 택시기사에게 4시간 후에 성문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름궁전은 러시아 제국의 위엄과 황제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었죠. 1714년에 착곡된 이래 9년이 지난 후에 완공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50년이 걸렸습니다. 러시아와 유럽 최고의 건축가들과 예술가들이 총동원되어 20여 개의 궁전과 140개의 화려한 분수, 7개의 아름다운 공원이 있습니다.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 중인 여름궁전 1층에는 표토르 대제의 음접실과 서재, 침실 등이 있으며 2층에는 왕실 대대로 내려오는 가구와 도자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슴 통증이 계속되었으나
천천히 걸으며 여름궁전 구석구석을 4시간 동안 구경한 후 정문에 가니 정말 그 택시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IY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백금문나라 러시아의 두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주위 젊은이들에게도 많이 홍보해 주시어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